자, 정치권에서요, 보통 생각하길 선거법 관련 재판이 열리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늦어도 1년 안에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보통 인식인데요. 오늘 재판 결과 1심이 나왔는데 선거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3년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왜 3년 10개월이나 걸렸는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거예요, 지금요. 왜 거의 4년이에요, 지금 4년 1심이 나온 게. 자, 그럼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거든요. 오늘 1심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법원이 정의롭고 또 현명한 판결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을 받으신 분, 특히 오늘 실형으로 3년씩 나오신 2명의 인물,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요. 자, 화면 좀 보시죠. 오늘 많은 인물들이 오늘 판결을 받았는데 주요 인물만 좀 소개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징역 3년 3명이죠. 지금 그러니까 송철호 당시 요 사건 당시 기준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그다음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그리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오늘 징역 3년 1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이고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민정수석실과 관련들 다 있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도 있는데 오늘 굉장히 10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핵심 인물 5명만 이렇게 화면에 정리했고요. 다음 하나 보시죠.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한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가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요. 이 사건 꽤 오래됐거든요. 2018년 당시고요. 2019년에 기소되고 뭐 벌써 한참 지난 거잖아요. 우선 김용남 전 의원 나와 계신데 일단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핵심을 좀 간단히 요약 좀 해주시죠.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와 또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이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은 지금 황운하 민주당 의원. 지금은 국회의원이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상대 후보인 당시 김기현 후보 측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선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던 비서관들이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김기현 후보의 공약은 불가능한 거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송철호 후보의 공약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또 발표를 하고 이래서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고 결국엔 그 선거에서는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시작됐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재판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핵심 요약해서 당시에 이른바 이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는 뭐 하명 수사 사건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 경찰이 개입을 통해서 뭔가를 당선을. 근데 당시 이제 송철호 당시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사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럼요. 2019년 당시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당시 후보, 그 다음에 황운하 당시 이제 울산 경찰청장이잖아요. 당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황운하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 씨인지 그 외에 보다 더 상부의 권력자도 함께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부착비리 혐의자들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 적반하장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를 할 때 미리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를 몰아갑니다. 저는 이번에는 검찰 뜻대로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저때 당시에 반발하면서 검찰 뜻대로 안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1심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거잖아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으로 좀 정리한 건데 이게 2017년, 2018년 상시 선거 개입 사건, 이게 의혹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2020년 1월 기소 등등등 해서 쭉 진행이 됐는데 3년 10개월 만에 오늘 1심이 나왔거든요. 물론 항소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송철호 후보는 당선이 됐어요, 울산시장에. 그리고 울산시장이 다 끝나고 지난해 6월 퇴임. 이렇게 되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울산시장. 그러니까 이게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황운하 지금 민주당 의원은 내년 5월이면 임기 끝나잖아요, 국회의원 임기.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네. 일단 법원은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1심이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늦게 될 건지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1년 담당 부장판사였죠. 이제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제 돌연 휴가를 내고 병가를 가고 또 뭐 공판기일을 여러 차례 잡고 이러면서 재판이 사실상 지연이 됐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또 뭐 1월 달, 2월 달에는 이제 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법원 내에서조차 이거를 어느 정도 재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요소가 겹치다 보니까 예. 결국 재판장 입장에서도 이게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또 돌연 다른 재판에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속전속결로 내려야 됩니다. 결국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연말이니까 내년 5월이니까 뭐 사실상 임기를 다 맞춘 셈이에요. 사실상 맞습니다. 지금요.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임기를 다 마쳤어요. 끝났죠,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재판이 결과가 3년이 나오다 보니까 죄가 있음이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1심이지만 예. 그렇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뽑은 사람이 결국 이런 3년이라는 징역형을 받았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법원에서 속전속결 이렇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정치적 입장에서 판결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거 혹시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제 의혹의 시선들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놓고요, 지금요. 김두수 전 총장님. 근데 이게 지금 선거법 관련 재판이잖아요. 근데 선거법 관련 재판은 제가 알기로도 보통 공소 제기된 이후부터 한 6개월 정도에 끝내라는 게 이게 원칙 아닙니까,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적용할 때는 6개월 안에서 빨리 끝내서 다음에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예. 그걸 당선된 자는 당선된 자로 또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예. 만약에 이제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골이든 재선거를 해야 예. 되니까 이제 그걸 빨리 판단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자 이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좀 넓게 보면 권력기관 청와대가 만약에 이 수사를 함행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요. 예. 또 황운하 그때 당시 이제 울산 경찰청장의 말에 의하면 검찰과 그 수사권 재조정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갈등 문제까지 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뭐 고래고기 한부 사건처럼 토착 비리와 검찰 그리고 울산시라고 하는 권력기관의 토착 비리가 작동하는 거다라고 예. 하는 것이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기소는 선거법으로 됐지만 예.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김미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문제에 아마도 뭔가 좀 부담을 굉장히 느끼신 모양이고 너무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다음에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그때 미래통합당인가요? 이 당에서 총선에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진실 여부가 과연 어떻게 되든 예.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결처럼 만약 권력기관이 개입한 선거 개입 사건이라면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당사자들은 이미 이제 항소를 해서 다투겠다고 하지만 예. 그런 만큼 이 쟁점이 아주 컸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재판부의 판단이 아까 전해드렸지만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 사항이에요. 1심 결과지만요. 물론 지금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3심 남아있긴 하지만 1심에서 굉장히 강력한 실형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재판 결과대로라면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하여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배후 몸통을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의 말은 이거 뭔가 큰 몸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발본색원 이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더 봐야 되는데요. 이 분위기잖아요. 요거 김종혁 전 행정관하고 김용남 의원께 질문 똑같이 드릴게요. 먼저 김종혁 전 행정관. 당시에 사실은 수사선상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있었는데 당시 불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까 이제 핵심적으로 그 내용인 거죠. 송초로 당시 울산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어떤 배려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계속적인 공격적인 얘기를 했었었고. 그 시선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예.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연관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검찰 스스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기소를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죄로 1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배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검찰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예. 대신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 유죄를 한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배우를 얘기한다면 제가 동일한 사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거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고발 사주 사건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예. 아무 이유 없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최광욱 유시민 황희석에게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손준성 검사가 왜 이걸 고발해달라고 사주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수처에서 5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 똑같은 사건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나면 예. 민주당은 그럴 거예요. 손준성 검사 뒤에는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예. 서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쟁적 발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김용남 전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배우 몸통 밝혀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오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딱 비서관급까지만 기소가 됐었습니다. 지금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예. 박형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의 비서관들만 1심 유죄가 난 거죠. 수석까지 가지 않은 그러니까 거죠. 그 위에 직속 상관인 민정수석은 기소가 안 됐어요. 당시 근데 조국 주석. 예. 당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2020년 1월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 수사 미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정말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구였기 때문이에요. 송철호 민주당 후보가.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당선을 보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런 발언이 한 거는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움직이는데 직속 상관인 민정수석에게 전혀 보고 없이 움직였다. 더군다나 그 위에 비서실장도 몰랐다. 예. 상식적으로 그거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스토리죠. 그래서 지금 1심 선고가 됐습니다만 예. 글쎄요. 적절한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제 주요 이제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고요. 뭐
근데 숫자가 달라요. 뭐 2년,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집행유예 섞인 것도 있고 쭉 나와서 오늘 1심이 나왔는데 2심 대법원 남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여당에서는요. 이거 딱 이걸로만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시선을 오늘 김기현 대표가 살짝 내비쳤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이고요. 첫 번째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준비된 주제는 이쯤 되면 이분은 이게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막말 파문의 주인공이 돼버렸는데 이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자꾸 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다음 주제 보시죠. 습관적 암컷 타령?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암컷 타령. 최근에 어떤 막말 논란 내용 같은데 이게 습관적 아니냐? 그럼요. 사실 최근에 최강욱 전 의원이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였죠? 이게 지난 19년인데 여기서 이제 이른바 암컷 발언 때문에 그냥 발칵했는데 이에 앞서서 지난 9월에도 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시민 선배님께서 현 정부의 행태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침팬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계시죠. 침팬지는 제가 그래서 반론을 한다고 침팬지는 적어도 암컷이 두목이 되는 경우는 없어. 침팬지는 그 수컷들이 지배를 하는데 그 대장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아부하고 털 골라주고 요런 그 수컷들이 연대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설치는 않고 뭐 펜시페니 사에서는 최소한 뭐 암컷이 두목은 안 된다. 이거 뭔가 지금 계속 이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 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부러 지금요. 이게 지난 9월에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요. 또 있었어요. 지난 19일 날 저 북콘서트 전날 또 있었는데 거기에도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였거든요. 그 내용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윤 정부가 침팬지 집단이라는 유시민 적절하다 생각. 앞서 9월 거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러자 최강욱 전 의원이 하나 놓친 것은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하는 경우가 없다. 또 나왔네요. 이거 김용남 전. 이쯤 되면 암컷이라는 표현을 뭐랄까 이게 뭐 습관적으로 쓰는 겁니까?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근데 지금은 의원직 상실을 했는데 예.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언급할 저는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말을 그렇게 계속 한 거고 예. 그 어떤 의식 구조 자체에 좀 왜곡이 있다고 저는 의식 생각을 구조요?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상대방 뭐 일종의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표현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금도는 있는 건데 예. 이거 그 선을 확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적의 경우에는 거의 뭐랄까 그 짐승 내지 동물에 대한 표현을 계속 말한 일부러 쓰는 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건 지금 여당 여권을 그렇죠. 저렇게 동물로 지금 생각해서 비유하는 겁니까? 그렇죠. 집권 세력 자체를 가리켜서 이제 자꾸 동물에 비유하면서 일부러 저런 단어들을 골라 쓰는 건데 예. 아유 기왕 뭐 의원직 상실도 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예.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저걸 별 문제 의식 없이 대하는 민주당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장구 치고 뭐 예. 저게 사회적 비난이 들끓기 전까지는 그게 뭐가 문제냐 두둔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 거는 그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김종욱 전 행정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보십니까? 문제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시민 전 의원이 예. 제기한 내용을 좀 다르게 활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보노보와 침팬지라는 게 존재한다. 예. 근데 보노보는 되게 공감력이 높은데 침팬지는 그에 비해서 위계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는 비교의 가치 속에서 정치에도 이런 어떤 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개진한 건데 예. 갑자기 거기서 암컷이 툭 튀어나와 버린 뭐 암컷이 두목하는 경우 없다, 1등하는 경우 없다 제 이런 얘기를 굳이 제 생각에 붙였어요. 비판을 명확히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를 뽑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과거에 예. 소위 논문 조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조용히 자숙하면서 내조만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은 행보가 보이니 왜 과거에 그런 약속을 한 거 지키지 않습니까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예. 거기다 갑자기 무슨 암컷 이런 얘기를 대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어떤 비교 자체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근데 비교가 왜 되는 지금, 거죠. 지금 세 가지 상황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똑같이 암컷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 북 콘서트예요. 하나는 민영배 의원의 북 콘서트, 두 개는 조국 전 장관의 북 콘서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이른바 그 정도 자리에 참석하실 정도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 책을 쓰신 분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박수 받고 좋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당연히 이게? 차이가 있죠. 말씀하신 북콘서트라고 하는 건 예.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거기가 찾아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소위 팬덤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팬덤층에만 어떤 자기의 입장들의 열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얘기가 그냥 그 공간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저게 있다는 다 기록이 사실들을 되고 있단 다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제가 볼 때는 저런 발언들은 소위 극소수의 자기 핵심적인 지식만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저기에서 공식적으로 저걸 인정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전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당을 사랑한다면 예. 적어도 민주당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다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또 암컷이라는 용어가 주는 소위 여성들이 듣기 얼마나 이게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용어겠습니까? 그리고 또 발끈하시는 분들도 내용도 그래요. 있겠는데. 아무리 다른 비유라고 하더라도 예. 전 그렇다면 저도 한 번, 두 번에서 비판이 있었으면 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전 그게 정신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최강욱 전 의원을 옹호할 수도 없고 옹호할 이유도 없고 전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예.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징계 조치도 취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최강욱 전 의원의 어떤 저런 최근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발언을 할 때 대중적인 언어로 대중과 함께 사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를 비서관을 했었죠. 네, 비서관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강욱 전 의원이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응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그게 거물인가? 거의 뭐, 야, 난 진짜 사이즈나 저기 언론 엄청났잖아요. 그거는 언론 보도 횟수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렇게 빌런인가 내가? 빌런 맞아요. 빌런 맞으세요. 예. 네. 이거에 대해서는 빌런 맞으세요. 예.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한 나쁜 빌런이세요.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개딸 지지자들이 문자 메시지 잘한다, 응원한다, 힘내세요 하는 거 믿지 마세요. 김주수 전 총장님, 사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나왔던 발언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도 출판 기념회에서 놀아진 논란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좀 늦긴 했지만. 근데도 최강욱 의원은 미안하다, 반성한다 얘기가 안 나오네요. 예, 이제 최강욱 의원의 심리 상태를 보면 이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이제 한동훈 뭐 지금 검찰 법무부 장관이시지만 이쪽으로부터 내가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결국 인턴 확인서 한 장에 나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 감정과 분노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뭐랄까 이게 툭툭 내뱉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했을 때만큼만 해도 이 서열 위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속성을 침팬지 수컷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의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이해가 되는 그 동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데 이건 이제 말씀대로 이제 앙컷시로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언론들이 이제 최강욱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보다 자기 발언이 훨씬 크게 보도됐다. 아까 빌런 발언을 그렇게 하면서 얘기한 건가요?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예. 이 부분은 뭐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거물이 됐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현재 언론의 지형이 좀 다를 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적 이런 시각에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훨씬 더 자극적이고 복잡한 현재 그 쟁점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이 발언을 유튜브라면 모르겠지만 예. 정치 공간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선거가 점점 격렬해지고 그 선거 국면에 예. 가면 말 한마디 삐끗해버리면 그거 자체 파장이 국회의원 의석 한 20-30개가 날아가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비추어서 최강욱 의원은 저 발언 전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성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강욱 전 의원이 뭐 본인은 더 이상 이제 총선 공천 이런 거 의식할 필요 없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일단 뭐 지금은 약간 감정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쨌든 소속돼 있던 게 민주당이고 또 얼마 전까지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책임성을 봤으라도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현재 자기의 감정 그러니까 가슴만 뜨거우면 이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의 감정으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전 의원님은 이 상관에서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도부의 대리 사과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억울하다는 것 같아요. 계속 왜 이런 걸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빌런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반응 나오거든요. 이거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예. 최강욱 전 의원이 굉장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 즐긴다고요? 네, 지금 이 이런 상황을? 비판조차 저분에게는 굉장히 즐기는 한 소재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 영상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계속 웃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분의 멘탈이 굉장히 좀 특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심력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된 이제 방에서 SNS에서 이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신경 쓰이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저 발언이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사과할 거면 뭐하러 사과를 합니까? 국민 앞에 기자에게 이제 알려서 예. 공식적인 사과 절차를 거쳐야죠. 저는 민주당에게 절대로 저분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징계가 아닌 제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제명을 해버려야 된다? 일단 6개월이 뭐 확정이 됐는데 근데 이게 근데 그 징계 사유로 6개월이요. 예. 매우 센 거예요. 제명이라는 절차라고 하는 게 한 정당이 제명을 저런 식으로 막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저런 사람들 다 제명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에서 충분히 저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의 정치 문화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저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그 6개월 당원권 정치는 두 번째로 높은 거기 때문에. 네네. 저 김종욱 전 의원님과 말씀하시니까 짧게 하나만 더 네. 질문 드릴게요. 최강욱 전 의원 말려지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저기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매우 좀 감정적인 측면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정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또는 국민의힘과는 같이 정치할 수가 없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본인의 그런 어떤 적대적인 감정들 자체가 폭발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거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얼마 전까지 저기 국회의원이었었고 국민을 대의해서 또 그다음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품격들은 아무리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앞으로도 지켜가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조속히 좀 당을 위해서건 또 본인을 위해서건 상관없이 좀 국민들 앞에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용어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고 암컷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시면 좀 충분히 저는 가능한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이 뭐
빌런입니까?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반발하는 모양이 나타나서 이게 사과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찾으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있어요 보니까. 자, 이 내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여권으로 좀 가보겠는데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할 때도 있고 아니지만 국무회의가 열리거든요.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장관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때마침 강남이 비었다. 뒤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 사진이 있는데 그럼 한동훈 장관과 강남이 관련이 있다? 살기는 강남에 살고 있긴 하죠. 근데 뭐가 비었다라는 뜻이 되네요, 지금요. 자, 그럼요. 워낙 이 한동훈 장관 주목도 받지만 일정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일정이. 오늘도 일정이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 영상이 좀 준비됐다 그러네요. 그 내용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돼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이런 다수 가짜 뉴스 범죄의 피해자가 돼봤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피해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겁니다. 자, 오늘 범죄 피해자들 분들과 관련된 어떤 행사에서 저렇게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 마음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지만 저도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어요. 뭐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정치적인 의미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일정이 있는데 그런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 이거는 비공개 회의상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만 소개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가 다음 주부터는 떠나는 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분은 일 잘해서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 당에서 부르는 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장관들 중에서 누가 나가는데 대표적으로는 한동훈 장관 아니냐. 딱 단박에 이걸 다들 떠올렸었다 그래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오늘 서울 강남 갑이 지역구인 태용 의원 뭔가 선언성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당에서 험지 가라. 예. 뭐 어디 가라라고 하면 저는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할 그런 결심이 저는 서 있습니다. 당이 바란다면 그 어디든지 나갈 그런 백의종군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백의종군한다. 저는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간다. 강남가 비로 가고 돼 있다. 다른 분이 오셔도 됩니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요. 일단 김두수 전 총장님께 강남갑은 국민의힘의 영남이 아니지만 텃밭 중에 텃밭으로 통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를 지금 본인이 비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한동훈 장관 강남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태용 의원 같은 분이 강남에 나와서 당선되는 걸 보면 강남은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공천하도 당선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총선 전체에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든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만약에 출마지가 그야말로 험지라면 자신의 선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뭐 언론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제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신상품이다 보니까 그 능력, 즉 자기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를 해나가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안정된 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갑은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한동훈 장관이 뭐 선거에 어쨌든 마스코트 역할이든 치어리더 역할 같은 걸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어려운 지역을 선택하기보다는 저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태용호 의원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들리는 건가요? 김용남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능성 강남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물론 한동훈 장관이 저 강남 갑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건 맞아요. 아, 고등학교가 거기 있다. 예. 그건 맞는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죠. 예. 정권 출범하면서 사실은 아주 빠르게 뭐 나이로 보나 법조 경력으로 보나 아주 뭐 벼락 출세라고 할 만큼 장관도 파격적으로 임명이 됐다고 평가를 받으니까요. 했으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자가 누가 봐도 국민의힘 소위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갑에 간다? 그러면 이제 총선 기운 빠지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아, 기운 빠진다? 기운 빠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만약에 당에서 그런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건 총선 전략으로 볼 때 아주 하지하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용남 전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강남 갑으로 간다는 거면 이거 안 됩니다. 약간 반대 의견이신 거네요. 예, 그럼요. 아니 총망받는 신인이잖아요. 그것도 거물 신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후보일수록 소위 뭐 험지 가서 세게 붙어 주던지 그게 안 될 경우엔 차라리 뭐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귀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제가 옛날 보기엔 방식으로 옛날 방식의 선거제도로 그럴 바엔 차라리 비례대표 후순위 정도 받아서 뭐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게 낫지. 누가 봐도 이게 강남 갑이 제일 좋은 지역구인데 거길 간다?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순으로 뭐 좋은 곳에 공천을 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 그런 총선으로 비춰지는 순간에 이거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천이 돌아가면 정말 내년 4월 총선 국민의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그런 결정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지금 사실 아까 선거제도 얘기했는데 이게 좀 협상이 뭐 지지부진하고 잘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데 지금 그대로 선거제도가 유지된다고 하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비례의석을 거의 못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럼 비례대표를 확보를 못하는 건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해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주당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합의할 것 같아요. 지금 선거제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제를 지금처럼 선거제가 유기돼서 비례대표를 국민의힘이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거의 없어져 버리면 그때 한동훈 장관은 어떤 곳이 그러면 비례대표는 가능성이 없고 지역구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지역구 지금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계양을이요? 계양을 같은 데 가서 붙어야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아마도 전생이 있다 그러면 로마의 검투사 같은 전생을 살았을 거예요. 검투사들이다. 왜냐면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칼을 들고 싸웠지만 요새는 선거 전에 붙는 거잖아요. 마이크를 들고 싸우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싸우는 데 있어서 대중이 열광하는 것은 소위 빅매치거든요. 거물끼리 붙는 경기에 대중은 열광하고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생각이 있다면 상대방도 거물을 골라서 붙어야 돼요. 쉬운 데 가서 쉽게 배지 달 생각하면 그냥 배지 한두 번 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강남 갑은 안 된다. 그거네요. 강한 반대시네. 그냥 반대가 아니라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선거 큰일 난다. 이 말씀인데. 아무튼 뭐가 묘한 상황에 뭐가 잇따라 겹치게 나오니까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는 판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두 전 총장님은 그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용남 전 의원님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배우 이정재 씨 만난 게 두고두고 뭐 화제죠. 사실은 최근에 이정재 씨의 연인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그 굉장히 이제 대기업 갖고 거기 부회장 맡고 있잖아요. 그 기업 주가가 막 이틀씩 상한가도 가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관심을 받았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 만난 그 날 갈비집이었거든요. 얘가 고깃집인데 그러자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마 저런 글 쓰신 분들은 아마도 한동훈 장관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를 좀 마음에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의심을 갖더군요.
아니 둘이 만났는데 밥값 누가 냈을까? 이거 비싼 고깃집 아닙니까? 1인분에 뭐 8만 원, 막 10만 원짜리가 있는 돈인데 이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밥 얻어 먹었으면 이거 김영란법 어긴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냈냐? 혹시 뭐 법카로 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걸 의식했을까요? 이런 게 또 알려지네요. 다음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 한동훈 장관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개인 카드를 카운터에 맡기면서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을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에 자기 카드로, 자신의 카드로 결제가 됐는지 이것도 확인했다는 게 이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의심했던 거는 뭐 상관이 없어지는 거네요. 이 정도까지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관련 그 법카 의혹 관련해서 뭔가 아주 날석에 비판한 게 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아요. 이동석 전 장관. 그럼 한동훈 장관은 이런 법카나 카드 사용 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다르거든요.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식당에 가자마자 본인 카드부터 맡겨놓으면서 무조건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의도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런 행보는 당연한 행보입니다. 당연히 장관이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개인 카드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법카 남용 의혹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이정재 배우와 그 사진을 찍은 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저런 뭐 게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한동훈 장관 본인이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닙니다. 뭐 제3자가 이거를 찍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찍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행보 하나하나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런저런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데 약간 이례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일단 이 아주 유명 뭐 갈비집이라 그래요. 갈비집에서 이제 결제를 어떻게 했나 이게 예의가 됐었는데 결국 해명이 된 게 됐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행사 가면 단체 사진들 찍잖아요. 근데 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사진이 몇 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첫 번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그제 범죄 예방 대상 시상식인데요. 사진 찍었어요. 거기 참석자들하고. 근데 쭉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쪽 끝에 있는 건가요? 왼쪽 끝에?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저렇게 왼쪽 끝에 뭔가 또 이렇게 깃발을 들면서 저렇게 찍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거 오늘 행사도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러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끝으로 갔네요. 이쪽 한쪽 끝으로. 그러니까 장관이면 통상적으로 저런 행사 때 가운데 앉는 거 아니냐. 근데 옆으로 앉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총선 같은 거를 나가는 걸 의식해서 약간 좀 겸손 또는 낮은 행보 보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시각이 좀 있어요. 김조국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이 사진 어디 찍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안창살 1인분에 88,000원짜리를 먹습니까? 생갈비 1인분에 12만 원짜리 어떻게 먹습니까? 선거하시려고 하면 이런 데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진짜 강남에 나오시려고 하나?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 결제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나오시는 분이 이런 고기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밖으로 나오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어디 가가지고 88,000원짜리 12만 원짜리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카드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정재 배우가 돈이 많은지 한동훈 장관이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내면 되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면 개인 카드로 냈냐 안 냈느냐가 쟁점화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이미 정치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갑자기 계속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달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아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국무위원이 국민 세금 받으면서 선거운동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예. 빨리 나오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잖아요. 예. 당신이 지금 하는 행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행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금 받아서 월급 받고 지금 예. 행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업무 추진비 가지고 다니면서 저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 명확해야죠. 입장을 갖다가 저렇게 하는 건 예. 자기 스스로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 한 집에서 소고기 1,000만 원어치 먹었잖아요. 거기서 3마디라도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정치하시려면 예. 진짜 좀 깔끔하게 정치를 했던 분들한테 얘기 잘 들으셔가지고 컨설팅 잘 받으셔가지고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렇게 비싼 소고기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비싼 걸 드셨어요? 지금 막 그건데 김두선 전 총장이 예. 만약에 저 갈비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정재 씨가 저거를 결제했다고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일단 뭐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직자의 이해와 예. 관련돼 있다면 또 김영란법적 이런 뭐 문제도 있고 뭐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반응이 뭐 나왔을까요? 얼마든지 이제 뭐 문제를 삼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지금 공개돼 있는데 그 명단도 많이 가리고요. 그다음에 공개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일단 안 된 상태에서도 보면 연말에 떡값으로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50명 뭐 70명까지 준 이런 기록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본인도 그 카드에 이렇게 뭐 이런 그 특활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떳떳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질문이나 문제는 피해서 상대를 공격함으로 해서 예. 논점을 회피하고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피할지 몰라도 예. 정말 정치적 쟁점이 생기면 그런 방식으로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그냥 하나만 묻고 일방의 답을 하니까 아주 스타처럼 이렇게 계속 주목받지만 예. 저것도 상대가 정확하게 이렇게 1대1 토론을 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좀 자제하고요. 또 말씀대로 정치인의 행보를 하려면 빨리 결단해서 정치를 나와야 됩니다. 두 분은 동족중이 빨리 나오세요. 지금 곧만 저렇게 외곽에서 뭐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이건데요, 지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용남 아니 의원님?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그 소갈비 먹은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예요. 비싼 거 먹었다고 김종철 의원님과는 뭐라 그런데 그러셨는데. 갈비하면 수원이잖아요. 제가 수원 갑자기요, 사람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근데 수원에 웬만한 갈비집 물론 돼지갈비 먹으면 좀 저렴합니다만 한우갈비는요. 예. 수원 어느 대형 음식점을 가도 보통 1인분에 8만 원, 뭐 좀 비싼 데는 저거보다 더 비싼 9만 원씩 해요 요새. 비싸다 원래 갈비. 원래 한우갈비는 비싸요 원래. 그러면 또 그러겠네. 아니, 정육식당 같은 데 가면은요. 값싸게 정육식당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정치를 하실 거라면 예. 저런 거 드러나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화감 느끼죠. 많은 사람들. 이게 비싼 걸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원래 갈비는 비싸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갔습니다. 갑자기 갈비 얘기로 가네요. 뭐 수원 왕갈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갑자기 출출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 되긴 했네요. 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해볼고요. 지금 여당 주제가 하나 좀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종로 나간다고 선언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반응이 영당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주제 좀 가보겠습니다. 빛바랜 험지 1호 됐나? 하태경 의원 얘기군요. 하태경 의원이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뉴스와이드 취재에서도 이제 본인이 거기 선택한 이유 좀 설명을 했어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는 우리 현역 의원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서 우리가 이긴 거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종로도 굉장히 힘든 것이고 제가 제 몸을 던져서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고 나가겠다. 저건 좀 이상한 게 원래 종로에 최근에 보면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도 나왔어요. 그때는 종로가 험지라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서.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 나올 때는 종로는 험지고 하태경 나오면은 험지가 아닌 거냐. 근데 이런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아니 하태경 의원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니 장소는 똑같은데 누가 나가면 험지고 누가 나가면 험지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약간 제가 불만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당에서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 반응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국민의힘 소속이신 두 분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종로가 아니라 이제 험지 출마를 하신다고 이제 처음에 딱 깃발을 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당의 그 중요한 지역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당선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과거에 그 당선을 했다가 상당 기간 빼앗긴 그런 데서 3선 다선자로서 한번 그 경쟁력을 보이겠다는 거로 생각을 했지. 하태경 의원한테 그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 그랬을 때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바로 보냈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문자 취소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지금 전화 다시 했죠. 네. 그래서 왜 종로에 출마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그 문자 보낸 거 취소하고 싶다까지 반응이 나왔어요. 이 반응이 이거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김영남 전 의원. 예. 왜 반응이 전반적으로 이렇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그런 겁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종로가 힘든 곳은 맞아요. 힘든 건 맞다. 예. 험지입니까? 통상 험지입니까? 험지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종로가 가지는 상징성이 첫 번째, 종로는 총선의 풍향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긴 당이 그 총선을 이긴다. 예.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또 대선 주자급 실제로 종로 국회의원을 거친 분들이 대통령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되셨고 그래서 대선 주자급이 출마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종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종로에 저희 당이 서쪽에서 주로 표를 많이 이기고 동쪽에서는 졌습니다. 항상 보면. 종로의 서쪽과 동쪽이 좀 다르다. 예. 이게 해화동 쪽에서는 저희가 밀리고 종로에 이제 북촌 뭐 서촌부터 해갖고 이쪽에서는 저희가 항상 이기는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서쪽에 재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최근 한 2번의 총선은 서쪽에서도 저희가 져요. 그러면 좀 어려워졌다. 어려운 지역인 건 맞아요. 하태경 의원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두 번째. 대선 주자급이 출마하는 상징적인 지역구. 여기서 원희룡 한동훈이 언급됐던 것인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거기를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본인 스스로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출마 아니냐. 이게 이제 그러네 해서 지각이 곁들여져 버렸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희생이 맞는 거냐 이렇게 바라보는. 처음에는 부산 떠나서 서울 험지로 간다고 했는데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희생과는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험지인데 남들이 험지로 안 봐주거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시각이 강한데 뭐 하태경 의원의 얘기대로 그건 보궐선거니까 쉽게 당선이 됐던 것이지 어렵다. 종로는 결코 쉬운 지역은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건 맞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하태경 의원에게 종로가 아니면 서울의 어느 곳을 좀 추천하실 수 있어요? 야당 의원 중에 지명도가 높은 센 사람하고 붙어야죠. 서울 누굽니까?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죠. 마포 혹시? 마포도 뭐 해당 지역일 수 있고요. 아니면 도노강이라고 하는데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런 데가 국민의힘의 열세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험지로 꼽히죠. 거기니까 그런 데는 상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조건 험지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싸워주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거 후보는 전생에 검투사 팔자라니까요. 근데 센 데 가서 붙어줘야 돼요. 근데 이미 종로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어떡하지?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욱 장관.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나와서 험지라고 얘기하면 누가 보더라도 힘든 곳에서 삼선으로서 당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의원이 뭘 잘못하셨나요? 종로구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분이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보궐선거를 하시면 다음번에 공천을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큰 하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최재경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경쟁을 해서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모습일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묘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부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다시 방법일 수도 부산으로 있겠다. 가라 그런다고요? 아까 계속 올라와서 예를 들면 종로도 안 된다 그러면 딴 데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갈 때마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면 이 결정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뜬금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종로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 했어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강북의 어떤 동쪽 아니면 강서, 남쪽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의 어떤 지명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선거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한다면 와우 앞으로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이 거기서 성공을 하던 성공을 하지 않던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50대 지금 중반 약간 위니까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험지가 어디지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로가 험지라고 얘기하면 험지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영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험지도 주관적 험지와 객관적 험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까? 방금 전에 하태경 의원의 반응 중에 무슨 뒤통수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지도부와 뭐 소통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부산 던지고 서울 온 사람한테 익명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이거 내부 총질이다. 약간 화가 났다는 표현 같은데 지금 두 분은 하태경 의원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혹시 김수 전 총장님은 하태경 의원 좀 이해되십니까? 저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산을 던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동훈, 원희룡하고 같은 급으로 할 수 있으니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근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의 반응을 보면 하태경 의원은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인 거죠. 너는 백조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고 문제는 여기서 정말 이제 험지에 달려들어서 만약 여기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이제 당선이 된다면 뭐 백조가 될 날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 하태경 의원에 대한 평가가 스타급 1급, 2급, 3급이 있다면 1급은 아니야. 이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1급은 아닌 거라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고 보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최재형 의원이에요. 최재형 의원이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게 있고요. 다른 분의 말씀도 좀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하 의원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 종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전혀 종로에 이제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어렵사리 이제 당 조직을 추스려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런 뭐 제가 뭐 종로를 지켜야죠. 지금 상황에서 뭐 저는 뭐 저 이상 종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역이 그냥 현역도 아니고 0.5선이에요 지금. 제가 그분 그 최재형 의원 지지 유세를 간 게 작년 초니까. 그러니까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0.5선밖에 안 된 사람한테 너 비켜. 내가 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든요. 매우 예민한 문제고 그리고 판단도 애매해요. 자 이동석 전 행정관. 아니 지금 최재형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종로에서 여당 내부 경선이 굉장히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뭐 지금 최재형 의원의 지금 발언을 봐도 굉장히 날이 서 지키겠다고 있다. 하죠. 지키겠다. 네,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굳이 최재형 의원이 저런 발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온다는데 자신 있으면 맞붙어 보자. 뭐 이런 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그 종로의 유권자가 화가 나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걸 왜 굳이 본인 입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뭐 윤희숙 전 의원이 0.5선인 최재형 의원에게 비키라고 말한 건 뭐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최재형 지키기에 나서고 있나 이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갑자기 왜? 아니, 정치 신인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제는 이제 부산에서 3선했고 이제는 서울로 온 정치 신인입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서울 관점에서는 신인이다 지금. 맞습니다. 종로구에는 신인 하태경 의원을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이런 도전에 있어서 반기는 모습도 보이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둘이 싸워라. 이런 모습을 한번 비춰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살짝 들은 생각인데 이준석 전 위원장 혹시 당 지도부가 또 싸우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른바 교통 정리를 통상 하잖아요 막판에. 그러면은 하태경 의원에게 혹시 이번에는 출마는 그럼 접고 다른 정부 자리도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 어떠세요? 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혹시? 충분히 높죠. 그럴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저는 하태경 의원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 자체가 부산에서 불출마하는 저 과정 스스로가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경쟁은 심화되지만 격화될 예정이지만 결국에는 당에서 정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분 패널 중에 이동석 전 행정관만 유일하게 하태경 의원을 많이 이해하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지금.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많이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관련해서 지금 요 사안이 하나 약간 이거 혹시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사안이 됐고요. 지금 아예 큰 갈등으로 갈 것 같은 건 컷오프 얘기입니다. 컷오프요. 지금 뭐 당무감사에서 평가를 했는데 46명 아예 공천 배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못하신 분들 특히 영남권 의원들 해당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약간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그러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지역구를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냈고요. 그것을 공천관리위에 제공하게 되면은 그 컨텐츠를 갖고 공천관리위에서는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공천관리단에서 어떤 틀을 갖고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가산점, 감점을 줄지 배제 기준은 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듣고 보면은 현역 의원들이나 이제 선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지금 뭐 다 자료 있습니다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뭔가 최근의 상황에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의 지지율이 아무리 뭐 이렇게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50% 이상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저 자료가 뭐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고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이 이제 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타켓이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집중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물갈이를 하더라도 결국은 더 좋은 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난번 21대 총선 때도 사실 저희가 43% 정도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물갈이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 것은 비울 때는 잘 비웠는데 결국 채울 때 잘못 채웠다. 이런 어떤 거를 굉장히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국민들이 희생과 결단을 바라신다면 소위 말하는 당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 또 힘 있는 분들부터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당무감사위가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이거 일찍을 짚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권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설들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영남권 의원들 최소 10명 넘게는 교체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 컷오프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10명밖에 교체가 안 돼요? 너무 적은 겁니까? 그럼 이거는 너무 적은데요, 숫자가? 어떤 분이 이건 숫자를 너무 적게 부르셨군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교체가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역 의원 교체율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은 당이 대부분의 경우엔 총선을 이겼는데 제가 아는 유일한 예외가 2020년 총선이에요. 지금 홍석준 의원이 2020년에 물갈이 많이 했는데 결과 안 좋았다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게 거의 유일한 예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홍석준 의원 얘기 중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교체만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비운 자리를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건 맞죠. 근데 일단 비워야 채우잖아요. 일단 비워라.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영남권에서 10명이요? 그건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고 그보단 훨씬 많은 숫자가 교체될 것이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2020년 총선에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그때 아마 미래통합당이라는 예. 당명으로 선거를 치른 거로 기억하는데 예. 그때 공천이 문제가 많았어요. 공천에 정말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문제 많은 공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영남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건은 여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하고 친한 순서로 좋은데 영남에 공천 많이 되면 내년 총선은 완전히 참패할 겁니다. 그래서 비운 자리를 얼마나 공정하고 좋은 사람들로 채우느냐 예. 이게 결국에 관건이 되겠죠. 오늘 김용남 전 의원께서 여당 상황 관련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데요. 거기 아니거든요. 이 얘기 오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수도권 위기 의식이에요. 수도권에 지금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는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지도 알고. 근데 문제가 보면 역대 총선에서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해요. 사감이 개입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우를 또 범하면 안 되죠. 걱정을 많이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컷오프 얘기하면 누군가는 공천을 못 받거나 배제되거나 탈락하거나 이거잖아요. 그 숫자를 놓고서 여기가 술렁인다 저기가 술렁인다 이 얘기 나오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왜냐하면 신당을 받는다니까. 바로 그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제 데이터 속에는 잘릴 것 같은 분이 있고요. 여기는 정상인과 비정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교집합이 나오겠죠, 이제 보면. 정상인 중에 잘렸다? 그러면은 연락드려야지.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김수우 전 총장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배제된 컷오프 대상이 되신 분들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을 거다라는 짐작은 됩니다만 이분들이 혹시 이준석 신당 또는 무소속 출마 이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영남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과거에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듯 비정상과 정상의 부분인데도 잘리는 분이 있으면 그중에 정상적인 잘리는 분들은 영입하겠다 이 의사를 표명한 것은 만약 이준석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 다 정상이라고 또 사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요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자락을 까는 거고 선거라는 게 어차피 알갱이만 가지고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냥 흔히 비유적으로 입삭죽기도 해야 새가 보이고 그렇게 이삭죽기, 뭐 낙엽죽기라는 표현도 있던데. 그러니까 뭔가 알곡을 줍는다는 뜻으로 ip삭은 그래도 알곡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야 그 어떤 신당이라면 그 당이 그 기운도 살아오르고 인지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출마자를 정말 정예만 내보내서 꼭 당선될 사람만 그 선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다수의 후보를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럼 다수의 후보를 확보하려면 억울하게 잘린 사람으로 다 정당화를 시켜야만이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미리 저렇게 자락을 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은 공천 배제된 분들의 신당행 또는 무소속 출마 이거 어떻게 가능성을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인, 비정상인 이걸 생각하고 있다 그러죠 지금? 근데 저 기준을 누가 정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정하나요?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해서 그거를 정할까요? 저는 그것부터 어떻게 기준 마련이 돼야 될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지금 뭐 컷오프 관련해서 뭐 현역 의원들 많이 떨고 계실 테죠. 하지만 그 컷오프 기준은 결국에는 이 당무감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당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도 뭐 이번 주에 발표를 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합리적인 시선에서는 당연히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내세운 중진 불출마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빠른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총선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에서 이런 급제동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자제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보면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떨고 계신 분도 있고요. 아,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시 나? 이런 분도 있겠죠. 지금도 여러 가지 심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총선 때마다 그랬거든요. 자, 현재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1분을 지금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시사 1타 방송 뉴스와이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머릿속엔 위성정당 아니면 뭐 비례대표 뭐 이런 걸까요? 물음표가 찍혀 있죠.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건데 일단 최근에 아까 선거제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거 관련 좀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과거에 대선 때 그리고 당대표 출마했을 때 얘기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난 대선 시절 그리고 당대표 출마했던 시절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과거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 놓으면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제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거대 양당 두 개가 아니라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 이재명이 평생 가진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국민 소환제, 의원 특권 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같은 정치 교체를 통한 정치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자, 들어보면 뭔가 지금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비례되는 거, 비례대표도 굉장히 다당제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정치개혁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공약, 대선 때도 그렇고 당대표 후보 출마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에는 대선 때 공약입니다. 당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약이 이거였어요. 정치 분야인데 위성 정당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비례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이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요.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나 봅니다. 최근에는요. 약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긴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지금 무엇이 가장 선차적인 정치적 과제냐를 놓고 비교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께서 다당제가 지고지선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을 헐어가지고 다른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가당착 아닌가요? 김종욱 전 행정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누누이 강조하고 공약도 있었던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뭐 일단 내일 의총을 열어서 다시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다면서요? 뭐 내부에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고 상당히 예를 들면 정제가 안 되면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정당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정제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표의 등가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요청을 해서 토론을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실 법적으로도 유권자들의 선택권 자체가 좀 형이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근데 지금 제기되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나 강조했던 거는 더 많은 의석을 갖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 논어에 그게 나오잖아요. 족병, 족식, 민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존립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 뭐 정당과 국가는 다릅니다만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소위 이 자체가 민주당에 좋은 것인가? 과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그때 병립형이었었습니다. 예. 전체 지역구에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거의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예. 선택을 했습니다. 예. 3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민주당을 국민의 당으로 어떤 심판을 했습니다. 예. 비례 같은 경우는 3등분 해줬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제도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갈망들이 예. 투표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그걸 좀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누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계속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약속을 지키면서 소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는 건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해서 신뢰를 많이 얻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신뢰를 얻는다면 저는 제도의 문제와 무관하게 전 심판론이 내년 4월 전체 선거를 압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예를 들면 심판론이 아닌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예. 프레임 자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유권자들이 또 갈라지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그래서 지금 어떤 논의가 내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저도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위한 민심이 필요하다. 예.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아무리 제도의 효과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선적인 예를 들면 어떤 공식은 예.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용남 전 의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위성정당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저도 비례대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걸까요? 아니 말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예.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건 민주당 의석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런데 준연동형제를 하면 지금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거의 못 가질 내잖아요. 수 있어요. 거의 못 못 가질 가져가는 수- 예.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신당 아니면 송영길 추미애 신당이 나오면 그 비례대표 공천은 그분들이 하겠죠. 그렇겠죠. 그 이재명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22대 총선에서도 자신에 대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정의당처럼 제3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적으로 붙으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고 예. 자기는 별일 없이 2027년 대선 출마까지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유지 내지는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300석 중에 본인이 심사해서 고를 수 있는 의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방법은 옛날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해서 후보를 내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많이 가는 그런데 그거는 과거 회기고 여태까지 해온 얘기하고 너무 약속을 다 어기는 거라 사항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완전히 약속을 어기는 거라 비난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예. 아마 병립형 비례대표제인데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요소를 가미시킬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그래서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이제 안분하는 그러니까 실제 지역구 의석과 득표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권역별이라는 요소를 가미한 그래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심사를 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도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는 그런 것으로 선거법 합의를 제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처럼 선거 제도를 이른바 준연동형제거든요. 이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지금처럼 유지하고 대신에 위성정당은 못 나오게 법으로 막아버립시다. 이걸 강력히 다수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들입니다, 지금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아직 답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주장의 목소리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선거제도를 지금 우리 당에서 진짜 몇 번이나 약속하고 그 대선 때도 갑자기 임시 비상의총을 만들어 가지고 약속하고 뭐 이랬던 그 연동형제들 다당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다시 일각에서 특히 당 지도부가 어제는 민주연구원에서조차도 병립형으로 갔을 때 우리가 더 표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고 당 공식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반응이 있는데 이래요. 여기 이제 비명계 쓴소리 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한다. 아무리 선거 이겨도 신뢰 잃으면 정치가 무너진다. 이재명식 정치 아닙니까? 이거 반대한다. 이 주장이 나왔어요. 김두수 전 총장님. 이러다가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김부겸 전 총장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이 평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당내 분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려면 제1번이 분당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반사 이익을 상대에게 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본인 스스로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분당의 명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분당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당의 분열적 상황이 커지는 거고요. 자, 당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누누이 뭐 이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은 미리 이렇게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원래 그래 피하기도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뒤통수 치면 이게 위선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DNA적으로 위선인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그런 것을 민주당이 또 한 번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지금 현재 양당의 대결적이고 이 대결적인 부분에서 상대인 대통령과 여당이 너무나 믿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단독으로 더 많이 얻어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심판을 단독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연합정치와 다당제를 통해서 연대하는 행태를 통해서 야권의 전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숙 전 국민의힘은 그냥 뭐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 그럼 지금?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병립형을 선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다시 가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대 큰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도 많이 갖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계속해서 대선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뭡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면은? 그런 논리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본인의 주장이 어떤 건지조차 지금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인데요. 결국 민주당은 이제 의총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요.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대선 때나 전당대회 때 했던 말을 번복하는 거 되고 당연 또 지금 왜 과거로 가냐고 반발할 테고 이게 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것 같네요. 지금요. 근데 당에 의원 숫자를 늘리려면 과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막 뒤섞여 있는 겁니까? 아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뭐 세금 얘기인데 고액 체납자 단속하는 모습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어요. 저도 많이 내가 끊기지. 왔다 갔다. 아유, 아니 그럼 나가시려고. 나가시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아니 금고에 돈 뭉치가 쌓이는 거 저 영화에서나 막 나오는 그 가짜 돈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거 진짜 돈이라고 합니다. 뭐 몇 억씩 집에 막 돈이 현금 뭉치가 쌓여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요 김용남 전 예. 과거 전 이 검사 시절에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혹시 이런 검사실에 다뤄보셨어요? 이런 이 세금 체납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검사들은 형사 사건을 다루죠. 예. 그러니까 세금 체납은 일반적으로는 형사 사건이 안 됩니다만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그것도 이제 3기 이상 그 체납하면 그건 형사 처벌 대상이 형사 처벌입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건은 있죠. 근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세금은 그래도 잘 내요. 형사 처벌이 안 이루어지는 세금, 특히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방세면 지방세 반대 개념인 게 국세인데. 예, 예. 국세는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는 그게 처벌 대상이고. 네, 3기 이상 연체하면은 처벌되거든요. 그런 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냅니다. 잘 냅니까? 예. 그거는. 돈이 있으면 돼요. 형사처벌 받기 싫어서. 근데 다른 세금의 경우에 숨겨두고 이제 체납을 일부러 하고. 예. 근데 그런 경우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은행 계좌나 등기부로 확인되는 부동산 이런 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현찰 아니면 뭐 금괴, 보석 이런 거를 숨겨놓는 거죠. 이른바 집에 그냥 갖고 있는 거죠. 현찰을 그렇죠. 예. 바를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기록이 안 되게. 예. 그리고 저렇게 뭉치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저렇게 숨겨놓는 건 좋은데 저거 집에 도둑 뜰까봐 걱정돼서 잠을 어떻게 드나 모르겠어요. 저걸 뭐 침대 밑에 막 돈다발을 쌓아놓고 그러는 게 불안하지 않을까요? 더? 그러니까 불안할 것 같은데 저러면. 아니 그리고요 아까 영상에 보시면 뭐랄까요 막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이제 이 세금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압류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자해를 하는 시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저거는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아니면 세무관서 직원이 공무집행하는 거잖아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걸 방해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물리력을 써서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죠. 그리고요, 지금 사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 고액 체납자들은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뭐 이름, 주소, 뭐 등등등 인적사항이 좀 기재가 돼 있는데, 아니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도 체납이 많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세금이 체납 액수가 뭐 수백억부터 수십억까지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세금을 안 내고 그 돈을 숨겨놓고 이제 쓰는 건데. 이 고액 체납자들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해외 여행을 못 갑니다. 아, 그게 국세청에 이제 그 명단이 올라가 버리면은 해외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권 발급이 잘 안 되죠. 아, 딱 걸립니까 그게?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은 그 숨겨놓은 돈을 국내에서 써야지 해외 나가서 쓰기는 어려워요. 아, 저 돈을? 예. 아, 또 그건 막혀 있군요.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럼? 뭐 그래도 저렇게 사는 게 좋은가 보죠 뭐. 김종수 위원장과 아까 유심히 돈다발 보시던데 무슨 생각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참 저런 분들의 모든 사고 방식은 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으로서의 역할 이런 고민이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런 분들이 이제 공동체성을 사회의 공동체성을 깨는 거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세금을 내는 분들이 위화감을 느끼죠. 세금 내면 뭐하나 예를 들면 저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사회의 공공성을 깨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런 걸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부터 시작해서 권력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예를 들면 윗물이 맑아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 부인께서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었고요. 저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되고 저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상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서 그런 세금이 있어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국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일들이 그냥 한 번 정도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세금 추징이 어려워진 측면이 또 하나 있는 게 저게 보통은 현금이나 금괴로 숨겨놓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전에는. 예. 근데 이 은행 계좌는 찾기가 쉬운데 코인은 찾기가 어려워요. 아, 코인으로 바꿔두는 거예요? 예, 예. 그 김남국 의원이 애용했던 그 코인으로 그 더군다나 외국에 있는 거래소에 계좌를 거기는 지갑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걸 개설하고 거기다가 숨겨놓으면 예. 코인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찾는 분의 노력도 있지만 그걸 숨기려는 자들의 이 노력일까요? 아니면 뭐 수법일까요? 그것도 자꾸 늘어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